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된 썰전의 윤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렵게 이한나 유한타증권 부센터님 모셨는데요. 하여튼 요즘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2차 전지도 있고 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정치 기대가 높아지는 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직을 맡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애널리스트의 어떤 자존심은 결국 우리가 분석에 있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맡고 계신 업종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몇 해 전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있는 한 30년에 걸쳐 증권업계에 있었는데 가장 큰 버블 중에 하나로 2차 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도 이거의 후유증에서 아마 회복이 안 된 투자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저희가 두 번째 좀 뒤에 다루도록 하고 첫 번째는 또 이렇게 우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자료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바쁘실 텐데 수소 경제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제가 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소하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죠? 주기율표 1번. 그렇죠. H 그거 말하는 거죠. 물 하이드로니까. 기본 개념 궁금한 게 있어요. 전에 이제 이하나 연구원 자료들 보면 뭐 그린 에너지 무슨 그레이 에너지 해가지고 무슨 색깔별로 그 수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사실 이게 국가별로 색깔에 대한 그 규정이 아직 정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그레이, 심지어 브라운도 있고요. 나도 컬러가 너무 다양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레이, 브라운이라든지 그리고 핑크, 원자력 들어가는 핑크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산화탄소가 아예 나오지 않는 이제 그린 수소까지. 근데 이렇게 이제 컬러로 나눈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컬러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컬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함유량에 따라서 색깔을 정한다든지 이런 규격화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와 2차 전지의 차이는 정확히 뭐예요? 그쵸.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버블이 있었다 이러면서 한창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소도 그 다음 에너지로 본다면은 2차 전지처럼 20% 이상 외형 성장이 시대만 열리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현대차가 맨날 수소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자동차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2차 전지는 그래도 시대가 확 열리고 침투율도 있는데 이거 아직 먼 거 아니거나 전기차가 이렇게 잘 되면 수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위주로 좀 많이 가는데 엄연히 달라요. 저희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건전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아닌 거죠. 어느 하나의 제품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전기를 생산한 걸 잘 저장하는 거. 저장해 놓는 장치고 그러니까 전기는 이미 나온 거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했을 때 꺼내 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성숙화된 기술이고 요거를 자동차에나 넣느냐 선박에 넣느냐 아니면 우주항공에다 넣느냐 로봇에다 넣느냐 이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수소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에너지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 생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들었던 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는 수소 전지를 쓰면 이산화탄소 안 나오고 물만 나온다.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H2를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에너지화를 시킨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에너지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전기를 뽑아 쓰는 이런 느낌이 네. 아닌 거고, 처음에 수소를 어떤 식으로 생산할 거냐, 뭐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애초에 물인 거죠. 물에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거를 산소와 수소로.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원을 거기서 뽑아낸다라는 측면인 뭐 거예요. 쓰레기에서도 만든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많죠. 이거는 수소는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수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도 있고요. 뭐 식물에도 있고요. 네.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물에도 있고. 근데 이제 물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수소를 끄집어내겠느냐, 이제 이런 출발선상에서 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 뭐 식량 자원 이런 데서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뭐 뽑아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경제성 있게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풍부한 자원에서 순도가 높게, 약간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에너지 하면 예전부터 굉장히 거대 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소가 되면은 사실 에너지 공급 체계 자체가 다 바뀔 거고, 뭐 2차 전지는 과정일 뿐이지만은 이하나 용건 자료에서 본 거예요. 봤더니 뭐 수소가 에너지 패권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근데 저는 요즘 하도 원전 주식이 핫하니까 원전도 패권 기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전도 뭐 여러모로 그래도 확대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이제 에너지 패권이라는 요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국가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저희 원유 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원유. 네. 원유 때 보시면 오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를 가지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구상에 인간이 있고 국가가 있는 한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산업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원이 있다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표준화된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넘나들긴 하는데 2차 전지 쪽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2차 전지 쪽에서 나트륨 이온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재료는 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하기 쉽죠. 네, 구하기도 쉽고, 이거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어느 한 국가에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장악을 했다 쳐볼게요. 그래도 어떤 산업 하나를 키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점유율 자체가 쪼개져 있어요. 뭐 식량에도 쪼개져 있고, 뭐 IT에도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그 산업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소라든지 원유, 예를 들어가지고 원유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게 크게 정유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 그러네요. IT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하나 들고 있으면은 이 산업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원자력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원자력은 문제가 뭐냐면 아예 우리가 석유화학 시절에 원자력이 있었으면은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뭐든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뿐만이 아니고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위험하고 이거는. 네. 근데 명분을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약간 후퇴했잖아 탄소는. 네. 그래서 아니 탄소 중립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가져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만약에 이제 에너지 패권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였다라고 했을 때는 원자력은 안 되죠. 네. 쉽게 말해서 원자력도 에너지 효율이나 패권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가능한 건데 사실 수소가 가능하지. 난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첫 번째로는 원자력도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친환경이에요. 네. 친환경인데 저희가 그래도 이거는 폐기물 단계에서 문제가 그쵸. 생겨요. 그래서 네. 위험하고 우리가 옆에 만드는 공장이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 싫어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무기화될 수가 있고. 하긴 수소는 뭐 분해되면은 뭐 환경을 크게 네, 악화되는 게 없으니까 뭐 정말 이상적인 에너지원인데. 근데 제가 수소 하니까 또 생각났어요. 몇 년 전부터 맨날 수소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한참 뒤 얘기 아니에요? 뭐 좀
현대차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이쪽 넥손가 하나요? 뭐 하는 거 있는데 뭐 주위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차들은 보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자료에서도 한번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의 이런 추이를 해놓은 게 있는데 2023년 이후로 꺾입니다. 아, 꺾였어요. 왜? 네, 판매량이 오히려 꺾이고 있죠. 근데 2023년까지는 급성장으로 이제 굉장히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활용이에요. 수소의 활용. 그러니까 수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산하고 운반하고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이 어렵죠, 아직 기술이. 앞에 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만이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는 바로 활용으로 넘어갈 그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운반하는 기술까지 성숙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원유에서 처음에 원유 정제하고 각종 제품으로 파생되고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VLCC 초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이 등장한 다음에 활용으로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자료에 네. 봤더니 그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석유 그 밸류 체인을 막 설명을 한참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하신 거구나. 네, 수소가 에너지 되려면 원인가. 완전 이게 이 체인이 다 구축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확장시켰듯이 수소도 똑같이 에너지원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지금의 정유, 철강, 화학 공장들이 전부 다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돌아가는 산업의 활용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 운송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너무 먼 미래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유 베이스의 산업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점점 사라지죠. 야, 이거 정유화학 에너지라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아, 근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뭐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정부의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이런 산업이 철강 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받고는 네. 있는데 그쪽도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수소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뽑아내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점점 0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걸 다시 선순환해가지고 공정을 돌리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리 철강 기업들은 전부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케줄 기준으로 보면 2030년이 그러니까 이후긴 제가 합니다. 자료에서 기억나는 게 생태계별 아까 말씀드린 외형 성장 그 시기별로 봤을 때 수소 시대가 2032년이면 시작된다고 개막된다고 했는데 너무 이거 앞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있어요? 활용 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활용 시장을. 정확하게 활용 시장으로 지금 수소 환원 제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32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때문이고요.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전 세계 국가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뺏기기 때문에. 본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료의 포인트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정말 처음에 CATL 하면 저거 뭐 되겠어 싶었는데 뭐 이거 엄청난 기업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뭐 AI 얘기도 하지만 수소 관련 어떤 탄소 중립 추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번 정책에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세하지 구체적으로 않죠. 아직 뭐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그쵸. 됐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나오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친환경 정책에 이제 기후에너지부라고 해서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애초에 조금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된 다음에 탄소중립산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쪽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정책을 많이 펼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하면은 중국이 이제 2차 전지는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국의 수소 에너지 정책도 굉장히 뭔가 강하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수소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의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소 에너지가 퇴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그리고 약간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중국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중국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항해 올림픽 때 전기차를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2008년에. 네, 처음 등장. 저희는 우리는 테슬라만 그때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어땠죠? 그때 2008년. 그때는 뭐 LG 화학하고 일부 파나소닉이 뭐 GM 쪽에다가 이제는 리튬이온 전지를 넣은다. 그렇게 양극할 물질 중에서 LCO 가지고 막 넣어보는 단계였었는데 아,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빨랐던 거네요, 결국.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산업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때 비아드가 있었던 건가요? 그때 BYD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아이디를. 예, 그래서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이게 2008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침투율, 글로벌 침투율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올림픽 때. 그게 테슬라가 먼저가 아니고 중국이 먼저였어요. 난 테슬라가 먼저인 줄 알고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야. 이게 주식시장 때문인 건데 네. 중국이 먼저였었고요. 갑자기 막 글로벌 침투율 0.5%에서 막 1% 가까이가 막 올라오는데 너무 당연하죠. 중국 내수에서 버스, 트럭, 택시만 깔아도 이게 글로벌 침투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올라오니까 유럽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차량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 이제는 BYD 중심으로 해서 버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HDV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미 2008년 이전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원재료,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를 가지고 전기차 생태계를 이제 장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을 완전 지분 확보를 강하게 그때 광산 엄청 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정확히 있죠? 2022년. 네. 2022년에 보면은 저희 수소 정책은 오히려 국내 시장은 조금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IRA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막 드라이브가 되고 많이 확산되면서 수소 쪽은 다 가라앉고 있었는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아, 이번엔 동계구나. 네. 2008년이 하계올림픽. 하계였었고 예. 동계올림픽 때 수소차를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때 현대차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수요. 그렇죠. 이미 있었죠. 글로벌 1위였어요.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요? 수요? 저희 도요타하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1위입니다. 하여튼 근데 중국도 2022년에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뭐 수소가 그 전까지는 화학 물질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2년에 계속 이 수소를 화학 물질이 아닌 그 친환경 에너지 회원.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H 수소는 그냥 화학 물질이다가 아니라 석유 같은 에너지원이다를 규정.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에너지원 왜냐면 되어 있기는 한데 중국의 에너지원으로 바꿨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죠. 아시다시피 내수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중국은 크니까. 네, 근데 에너지원으로 넣었다.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022년부터 2023년에 저희 수소 연료 전지차 글로벌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현대 아니에요? 넥소가 내려왔습니다. 나 1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2022년까지 1위였었거든요. 22년까지만. 네, 야, 2023년에 그렇구나. 예. 중국의 버스 트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수소 연료 전지차 상용 부분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고요. 동시에 전해조, 수전해조, 그러니까 물 전기분해 장치 있잖아요. 이게 그린 수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전해저가 좋은 중요한 개념인데 설명 잠깐 해주는 거예요. 네, 수전해조가 수가 그쵸. 물수잖아요. 물 전기분해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이제는 수소하고 이제 산소를 뽑아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는 이제 공기 중으로 날리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기분해를 할 때 재생에너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궁금한 것. 에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런 에너지원이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만들 때. 전기를 분해를 할 때는 필요는 하죠. 그렇죠. 네, 이건 물을 사용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이 쓰잖아요. 수전해저. 네. 결국 에너지를 돌리는 거 아니냐는 거지. 발전소죠.
아, 그건 약간 다르게 에너지 저장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오케이, 아니고 이해했- 발전소죠. 오케이,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화석연료처럼 발전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전해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뽑아낸 수소는 그린 수소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 근데 물론 지금 뭐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화석연료 가지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수전해조 중에서 알카라인 수전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알카라인 아니, 하면 기술로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지만 그래도 잠깐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수전해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알카라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에 전의 액을 알카라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PEM이라고 해가지고 멤브레인 막을 가지고 걸러가지고 필터로 걸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다. 네. 예. 걸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SO라고 해가지고 고체 산화물이라고 해서 높은 열하고 압력을 가지고 쪼개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알카라인 방법이 가장 기술적으로는 성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산업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2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중국이 투자를 해서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초기에 중국의 그런 2차 전지 회사라던가 전기차에 투자했으면 돈을 크게 벌었잖아요. 수소 쪽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직은 기업들이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맞나요? 이거를 맞아요. 맞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2차 전지 때도 한번 보실게요. 중국 쪽은 눈에 보이거든요. 네. 중국은 너무 뻔하잖아요. 정부에서 찝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BYD, CATL처럼 처음에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과제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정부가 여기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산업 초창기에도 어떤 기업이 크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 같아도 제가 오늘 이제 이한나 연구원 자료 어제 보다가 종목 2개가 있어서 주가를 봤어요. 나 안 보고 있었는데 특히 상하 프로테크는 예전부터 이게 수소 쪽에 좀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확실하고, 그렇죠. 기술 경쟁력이 확실해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좀 잘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거나 이런 코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뛰어난가요?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의 전해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알카라인 방법이 있고, 멤브레인 통해 가지고 이제 멤브레인은 쉽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통해 가지고 수소만 이제는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온의 열과 압력으로 하는 SO 고체 산화물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해조의 시스템을 거꾸로 해볼게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 말고 수소랑 공기를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게 그 옛날에 달 탐사 보낼 때 미국에서 그때 수소 에너지 그 전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 물을 우주 비행사가 맞아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이 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면 수증기화 시켜버리죠. 왜냐면 물을 질질 그냥 흘리면서 뒤에서 갈 수가 수증기를 없어요. 빼면 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수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반대인 거예요.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해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이 연료전지에도 들어가는 거죠. 알카라인 연료전지, PEM 연료전지, 그리고 SO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방식 연료전지. 그 중에서 PEM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터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이에요. 알카라인 말고 아까 PEM 수전해조 말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멤브레인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안에 막 전에 그 알카라인 전해조처럼 액체가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무조건 PEMFC가 들어갑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그거에 관한 기술력의 어떤 그 특허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PEMFC 안에 이제는
대부분 한 43% 정도의 생산비를 차지를 하는 게 멤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MEA라고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인 멤브레인 막 자체가 제일 비싸기는 한데 이 MEA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생산비도 높고 기술력도 높아야지만 이 PMFC의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MEA라고 하는 거를 제일 잘하던 곳은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산화 첫 번째 기업이 상하프론테크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국산화 시킨 기업은 상하프론테크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PMFC의 MEA 같은 경우에는 상하프론테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프론텍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소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로만 바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기는 하지만 수소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어플리케이션을 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MEA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들도 조금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안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일부 이제 북미 쪽 주요 고객사 쪽 인증도 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증이 거의 완료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본인들의 핵심 기술을 확산을 시킬 수 있고 이게 그래도 뭐 글로벌 경쟁력으로 보면은 조금 아직은 미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몇 기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른 국가들의 핵심 기술로도 계속 확산시킬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또 하나 종목 언급하신 게 두산 퓨어셀인데 나 깜짝이야 최근에 이거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숫자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전혀. 이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 같은 그 올드한 스타일은 보다가 물론 미래 성장의 가능성은 뭐지만 이렇게 주가가 반영된 이유는 뭐예요? 두산 퓨어셀이 갖고 있는 뭐 어떤 포인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우선은 수소하면 대장주죠. 이게 대장주니까. 네, 항상 대장주였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PAFC라고 해서 아까 알카라인 방법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알카라인 방법 쪽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수소 관련 시장에서 문을 열었던 글로벌적인 이제 연료전지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너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알카라인 방법 자체가 효율이 한 60%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잘 나와요. 한 55%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밖에 안 돼요? 네. 그것밖에 안 나오면은 사실 기술이 다른 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기술은. 그래서 저렴한 맛에 사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 전환이 필요해진 시점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이게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냐면 알카라인 방법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체 산화물 방식인 SO 방식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글로벌리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SK랑 블룸에너지랑 이제 많이 하면서 점유율이 두산 퓨어셀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두산 퓨어셀이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맨날 뭐 한다고 했다가 잘 안 하고 그랬잖아요. 맞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매출 나온다고 했다 안 하고 매출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다음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는 SOFC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는 했습니다. 인증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제품화 양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품화 양산은 좋은데 기업의 이제 고객사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수주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고객사가 이렇게 지속적 가능한 고객사가 적은 거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항상 뭐가 될 것처럼 하다 수주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은 할 수는 있는데 보조금이 많이 있어야죠. 이것도 보조금으로 네,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구나. 예. 그래서 보조금이 많지 않다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가도 이제는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취소되는 거군요. 네. 이게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조금 같은 거까지 다 돼야지 이게 수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SOFC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지금 알카라인 정도만 경제성이 그나마 확보가 된다라는 건데 알카라인은 효율이 5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SOFC까지 가게 되면은 가격이 뭐라 그래야 돼? 킬로와트당 한 2,000불 넘어요. 이거 원래는 5,00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메리트가 없네요. 5,000불 가까이 되는 건데 이제 처음으로 파일럿하고 양산하는 기업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완전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도 2,500불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는 보조금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못 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거는 미국 쪽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좀 장기적으로 요거를 좀 깔고 싶어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 PMFC라든지 알카라인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은 한 번 하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SOFC 가지고 양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 요게 이제는 블룸 에너지가 사실 했죠. 블룸 에너지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는 두산 피어셀도 좀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중입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블룸 에너지가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글로벌 경쟁력은 1위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다른 국가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 한국까지 한번 보면은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IRA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 관련된 수소 관련된 기업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중국 기업을 해야겠네요. 중국이 지금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정부 정책에 어쨌든 테마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신다면 한국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도 그린 수소 정책을 가져가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넣긴 했어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그린 수소하고 그린 모빌리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산업에는 기업을 찾기가 참 어렵죠. 숫자가 아직은 잘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숫자를 막 반영해 가는데 두산 퓨어셀이랑 상하프로탱크는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서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 두 가지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뭐 요 두 가지만 적어놓기는 했는데 제일 크게 수소 관련돼서 보시려면 대기업들 좀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뭐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고요. 현대차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유일하게 승용 그러니까 그 세계적 경쟁력이. 야, 근데 그게 참 상용화에서 침투가 너무 낮아서 침투율이. 맞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만약에 주식 시장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다. 저는 이걸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중국이 시장을 열면 우리가 정말 늦으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정책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좀 키워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초창기 시장 때는 대기업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테마가 왔을 때는 대부분 주도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메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굵직하게는 뭐 포스코나 SK나 현대 쪽에서 조금 움직일 것 같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흥미롭고 주식시장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네. 아마 지금 장이 아무리 올라와도 가장 좀 뭔가 디프레스돼 있는 투자자들이 2차 전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K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좀 궁금한 게 하여튼 멀티플이 굉장히 확단됐을 때 버블 때는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 게 그때는 하여튼 매출 증가만 나오면 밸류 막 주고 멀티플 확장이 됐었어요. 근데 진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도 그러니까 2년간 내려오는 개선 여지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일단 개선 여지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산업적으로는 뭐 그 개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 업체와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실적 주장치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되고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나라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뭐 글로벌리 한번 볼게요. 글로벌리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캐즘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 이 캐즘이 언제 풀릴 거냐라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개선에 대한 본격적으로 캐즘이 풀리려면 기술이 받쳐줘야 됩니다. 기술이 우리는 기술이 성숙화됐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가형 차량 정도만 기술이 성숙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런 롱레인지 쪽, EV 롱레인지 쪽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3원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성숙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경제성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보조금 안 주면 뭐 어떡할 거야. 미국에서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좀 확 위축될 수 있다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데 이 3원계 쪽에서 그럼 중국 기업들이 잘하냐? 중국 기업들이 뭐 엄청 잘하면은 경제성 확보가 되겠죠. 왜냐면은 그쪽은 아까 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플랜트 하나 짓는데 고정비가 0이에요. 그 국가는. 그러니까 뭐 그냥 변동비만 가지고서는 정말 저렴하게 배터리를 내놓으면 요거는 롱레인지 쪽도 기술이 성숙화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들은 롱레인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가형만 계속 나오는 게 LFP와 뭐 CATL이 하고 있는 LFP, LMFP, NCM 블렌딩으로 해도 뭐 주행거리 410에서 420km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가형 EV 스탠다드 레인지 정도만 딱 어필이 되는 거예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주구장창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이 거기만 엄청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만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고 주요 OEM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조금 없이 롱레인지 생산을 막 늘리기에는 뭐 리콜 문제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기술이 안 돼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캐즘이 풀리려면은 롱레인지 기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얘기가 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결국에는 하이니켈을 썼을 때만 저희가 이 롱레인지 커버가 돼요. 근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하고 니켈, 하이니켈로 가면은 니켈이 리튬하고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 위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발화 위험이라고 해서 열폭조 온도라고 하는 게 한 300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LFP는 한 600도씨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위험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그 위험도 조금 많이 벗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 가격이 LFP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비쌉니다. 니켈이 근데 제일 효율성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안 나오고 보조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술이 성숙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는 제안을 한 게 있죠. 4680 배터리. 그쵸. 네, 4680 배터리의 그 테슬라의 그 스펙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3원계 배터리의 한 50% 정도가 저렴하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양쪽에 이제 전극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화학 용매를 가지고 습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습식으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완벽하게 용매를 날려야 돼요. 날리는데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전력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양극할 물질 쪽에서 이 에너지 비용만 빼도 한 20에서 30%가 저렴해질 수가 있고요. 음극할 물질 쪽에서도 10에서 15%가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식 전극 공정을 넣었을 때 50%가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기술적 논의의 최종점은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 단가 수준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수요가 폭발하지 않고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현재 결국 이 시장이 여전히 좀 밸류를 하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신다는 거죠. 네, 핵심.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어제 그래도 만나 뵈려고 2차 전지 밸류에이션보다 그냥 맞냐고 뭘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2027년 예상으로 돌려봤을 때 국내가 56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이 13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만 옛날부터 비쌌는데 여전히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선은 3사 좀 다를 거예요. 아 일단 네. 어때 보이세요? 밸류 수준 우리나라는?
높다. 높습니다. 그쵸, 예. 왜냐면은 지금은 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AMPC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밸류가 나오는 거지, AMPC를 제외하면 적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밸류가 그쵸.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밸류를 또 키운 대표적인 소재가 이제 양극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이 지금 적자 폭이 훨씬 더 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근데 적자를 내도 과거에 보면 우리가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오히려 유럽 전기차 선장은 버텨줬는데도 내려왔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전기차 성장이 있었던 건 작년 대비 기저효과긴 합니다. 첫 번째. 네,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너무 안 좋았었고요. 유럽이 너무 안 좋았고. 기저일 뿐이었다. 네, 근데 올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동률이 좀 올라왔어야 됐어요. 근데 대부분 저가형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CATL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한테 배터리 조달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동률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유럽 쪽의 OEM사들의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 고객사들이 올해 신차 출시가 없었어요. 고객사들이. 네. 그러니까 신차 출시가 있었던 쪽은 대부분 중국 배터리를 이제 받는 그런 라인업들이 좀 많았었죠. 그럼 우리 2차 전지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3사 보시면은 각자 고객사 포션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3사 중에서도 점점 고객사가 점점 몰리는 쪽이 있고 고객사가 점점 빠져나가는 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셀 3사들이 점점 옥석가리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어쨌든 좀 힘들어지는 쪽은 계속 힘들어지고 좀 좋아지는 쪽은 계속 좋아지는 요런 흐름이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셀 3사의 구조조정도 조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게 우리가 왜 먼저 수설 먼저 한 이유가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아는 지금 인식 수준은 어쩌면 에너지 섹터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일 텐데, 하여튼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면 BYD가 계속 가격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우리나라 뭐 스텔란티스, 혼다도 OEM 업체들도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영해 와서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반영될 게 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One Big Beautiful Bill Act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제 혜택 같은 게 축소되고 이러면 우리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트럼프 정부에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어차피 2028년 조기 폐지 얘기도 나왔어요. 이미 AMPC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좀 빨리 결정이 나자. 결정만 나오면 된다? 결정 나오면 시장 바닥입니다. 그게 포인트네요, 그러면. 네. 왜냐면은 어차피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 다 흡수했고요. 관세 145%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많이 녹여져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안 좋아서 주가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돌아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전환 시그널은 오히려 트럼프가 그거를 이 정도다고 딱 정해주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 의원만 남아 있잖아요. 네, 저희 하원 의원 통과했고 상원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이건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저희 7월 4일 부로 다 판결을 내겠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반대 의견 나오게 생겼잖아요.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사실. 네, 맞아요. 이게 길어진다면은 2차 전지는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방에 대한 부분은 뭐 더 빠지거나 막 이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관심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뭐 더 어떻게 할 만한 건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롱숏으로 간다고 해도 숏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쵸, 그래서 다 이런데 뭐 지금. 의미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지지부진하다 정도고, 근데 본격적인 외형 성장으로 가려면 이게 결론이 나야죠. 우리 힘들지만 같이 다 물려 계실 것 같은 종목들 얘기 좀 할게요. 네네네. 기업 머리 아픈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이걸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국 주요 3사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얘기 좀 할게요. 전방적으로 실적은 부진한데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실적이 부진. LG 에너지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사 스텔란티스 신차 판매가 뭐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자료 보니까 있던데 SDI랑 SKO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3사 중에서는 LG 엔솔이 그나마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인터뷰를 봤더니 LG 엔솔 유일하게 좀 약간 긍정적 네.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거랑 맞아요. 나노 뭐였는데 좀 나노 신소재. 나노 이 두 종목 네.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어요. 한번 그 기업들 섞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 우선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힘들긴 힘들죠. 지금 뭐 소형 쪽에 원래 메인 라인이 리비안 라인이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리비안이 올해 신차 출시가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적자가 계속 나오는 구조인 거고 아무래도 지금 북미 쪽 스텔란티스 쪽이 시작이 돼서 이제 AMPC 반영되는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유럽 쪽이 여전히 크잖아요. 이제 북미 쪽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객사가 메인 고객사가 BMW입니다. BMW고 나머지 뭐 아우디, 벤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긴 한데 나머지 고객사들도 조금 축소가 되고 있고요. BMW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동률이 지금 뭐 한 40%대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BMW가 왜 이렇게 재고 추적이 안 돼요? BMW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쪽이 전기차를 그러니까 OEM사들도 전기차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테슬라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만들다가도 다들 뭐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가지. 뭐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도 좀 있고요. 워낙 이제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저가형 위주가 이제 그나마 경제성이 확보가 되니까 저가형 위주로 지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프리미엄급들은 뭐 거의 전기차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저희 맞죠. 증자했잖아요.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우선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차세대 제품 쪽으로 증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부 운용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SDI 하면 저희 떠오르는 게 전고체. 예, 그래서 전고체가 2027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덧 많이 다가오기는 했죠. 근데 EV 쪽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주요 고객사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유럽 쪽에다가 좀 증설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4695가 있죠. 이제 전고체 쪽은 이바이크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 469라고 해서 46120도 있고 46 시리즈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롱레인지의 뭐 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드렸던.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469 쪽으로도 이제 주요 고객사 쪽으로 들어가는 계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는 증설을 좀 하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말씀하셨는데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궁금해서 지져 보니까 올해 6월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그 셀 양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미중 간에 상호 관세 되면 중국산 ESS 안 들어오면 기회인 거예요? 아니면 별거 아닌 거예요? 기회죠. 그럼 괜찮겠네요. 이거 반영 안 아, 돼요? 근데 이제 우선은 어떻게 될지 봐야죠. IRA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불확실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거는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부지가 좀 있긴 한데 플랜트가 아예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막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북미 쪽의 ESS 쪽 시장은 그래도 LG 엔솔이 좀 대응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건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DI도 지금 뭐 일부 EV 쪽 북미 쪽 라인들이 뭐 지어놓은 것 대비해서는 라인이 많이 못 돌아갈 것 같잖아요. 가동률이 그렇게 높진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ESS로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S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SDI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쪽 ESS는 조금씩은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좀 조심해서 보셔야죠. 정책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종목이 LNF라는 회사가 항상 화두였잖아요. 네. 요새 막 주가 또 막 난리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데이터 보니까 3분기부터는 흑전도 예상됐던 기업인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좀 왔다 갔다 부정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죠?
LNF는. 근데 LNF는 보시면은 메인이 제품이 거의 뭐 제품이 좀 다양하게 있긴 네. 하지만 거의 매출 비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단일 제품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것도 한 개 고객사로 가는 쪽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테슬라랑 이렇게 엮어버리잖아요. 테슬라 주니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인 걸로 많이들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테슬라 주니퍼의 성장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하는 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이것도 같이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선은 원래 제품도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나가던 원래 이제 매출 비중 한 80% 차지하던 네.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동률이 작년에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단일 고객사에 그걸 많이 받고 그 단일 고객사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도 공급받는 데가 LG 엔솔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CATL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LG 엔솔 쪽으로 나가는 게 잘 나가야 LNF가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애매했었다 보니까 가동률이 빠지면 급격하게 빠지고 그리고 재고평가 손실도 크게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순 차입금 비율이 LNF 한 25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재고평가손 부분인데 이 양극재 업체들 수익성이 안 좋은 거 뒤져봤더니 거의 다 리튬이죠. 리튬 때문에 여전히 공가인데 재고평가손인데 만약 이게 좀 진정되면 숫자가 확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정되면은 숫자가 확 돌아서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꾸 리튬의 재고평가 손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야 재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네. 그런 정유업체랑 제가 섞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네요. 정유업체도 재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업이 더 중요하듯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참 우리 배터리 삶을 흔들었잖아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은 어때요? CATL 말씀드리는 거예요. CATL이 상장했는데 정말 이게 전 세계 어떤 탑클래스로 가는 겁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잘해주시는 게 네. 다들 그럼 CATL 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가 2차 전지부터 머리 아파서 네. 그래? 중국이 이렇게 다 먹으러 왔어? 그럼 CATL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CATL은 중국 주식이잖아요. 그럼 중국 주식이면은 중국 내부의 환경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CATL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을까요? 유럽이나 미국 쪽 정책 제재가 아마 중간중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마치 완화되는 것처럼 막 보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관세는 또 높아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주가가 가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뭐 CATL이 뭐 유럽에서도 점유율 올라오고 중국에서도 올렸고 미국에서만 못 올라오네? 그러면 여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완전 장기 투자 막 거의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수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패권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제재 정책은 중간중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제재 정책이 있는 한 중국 기업들의 그런 주가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대로 가지는 못한다.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국가의 그 주식시장의 환경을 보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막 바닥 찍었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 중에서 이제는 정말 고객사가 계속 확보되고 이제 실적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될 수 있는 쪽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그런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지금은 일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니켈 3억회 배터리보다 뭐 LFP라던가 LMR 이런 신규 양극재 기반이 또 기술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가격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은 미래는 보이죠. 근데 중국 기업들이 저렴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저렴하게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럼 아예 시간을 돌려서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막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아까 이제 거의 아까 미국 쪽
그 소위 모멘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적으로 소위 현재 뭐 K 배터리 부흥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거의 AI 정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2차 전지나 이러한 소위 신재생원 에너지 쪽도 정책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좀 힘이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2차 전지는 그래요. 네, 2차 전지는 저희가 가장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줄 건지의 문제, 첫 번째. 그리고 그거에 예산이 얼만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했을 때에도 그러한 일부 보조금 정책들이나 세액공제 정책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정도 아니면 미국 정책이나 유럽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긴 합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주는 게 정책이 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역은 한계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어주면 당연히 좋죠. 그 정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수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정책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산자부에서도 수소 입찰 경쟁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가의 영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글로벌 정책의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쪽은 주가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이미 너무 글로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적인 힘을 그렇게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 시각이었고 소위 주가 측면에서 하반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만약 주가 반등을 위한 어떤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어떤 종목들을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은 주가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바닥이고 그리고 다행인 건 2025년까지는 EV 신차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들 제외하고 중국 OEM사들 제외하고는. 근데 2026년에는 그러니까 중국 말고 전체 이제 글로벌 OEM사들의 EV 신차 출시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뭐 주니퍼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R2라고 하는 이런 보급형 제품들이 좀 나오기 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쵸. GM 볼트도 이제 본격적으로 LFP 장착해가지고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신차 출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가동률이 좀 올라올 거다, 이렇게 그래요? 좀 말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내년에 신차 출시가 많은 고객사를 품은 셀 기업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실적 개선 속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어떤 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는 이렇게 가동률과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실적 개선의 흑자 전환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로 보고는 있지만 올해는 AMPC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가동률만 좀 올라와줘도 저는 주가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트럼프 빨리 정부 정책이 결단이 나라. 결단이 나면 저는 바로 주가는 크게 갈 거라고. 세미나 가보시면 2차 전지들 어떻게 물어보세요? 질문은 합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 내 네. 관심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질문이 안 나오는 상황인가요? 불안해하세요. 언제 크게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비워놨으니까.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나? 언제부터 잡아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적당히 뭐 셀 중심으로 중립 채워놓고 가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말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좀 수소 부분도 생소하실 수가 있고 기술까지 들어가면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또 좀 생략해서 핵심만 짚었다 보고요. 특히 뒤에 논의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는 2차 전지는 어쩌면 여의도에서는 금기시되는 섹터에 맞습니다. 말하기도. 근데 이제는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도 분명히 우리가 다 비관적인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좀 그래도 찾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윤세의 돈 된 썰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여튼 오늘 어떠셨어요? 뭐 바쁘시게 너무 물어봐서 힘드셨나요? 아니요, 저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하나요 유한타의 부센터님 나와주셔서 저도 매우 반가웠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또 돈 된 얘기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